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가장 타선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 당선돼야 예. 말하자면 좀 본전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정도인데 지금 판세와 필승 전략은 어떻습니까? 뭐 당선되면 본전이 아니고요. 예. 1, 2등 안 하, 1, 2등 해야지 본전이죠. 왜냐면 이제 사실상 선수가 제일 높고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출마했는데 대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지금 4선, 5선이 19명이거든요. 예. 근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출마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예. 지금은 전에는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4, 5선이 하든지 적어도 3선이 이제 출마하고 당선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수와 상관없이 그냥 노장청이 다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당선이 문제가 아니고 1, 2등 안 하면 망신 창피당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창피당하느니 가만히 그냥 중간이나 가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건데 지금 당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뭐 저 지지도도 이제 떨어지고 있고 뭐 역전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당이 어려울 때 저 몸살일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는 추스리고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그냥 저 몸살이고 있으면 당을 누가 지킵니까? 그래도 4번이나 그래도 공천받아 당선된 그 다선이라면 당연히 만약에 파도가 와도 바람이 와도 먼저 몸을 갖다 들이대고 방패막이가 되고 총알바지가 돼야지 거기서 몸살이면 그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닌 거죠 당에 대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망신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그런 우려도 있지만 자꾸 원내대표 3번 나와서 떨어진 것은 자꾸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했죠. 제가 이제 원내대표도 이제 세 차례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이유도 우리 당이 지금은 좀 유연성이라고 그럴까요? 안정감 이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지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지금 국민의 민심이 눈높이에 안 맞는 면이 있는 거고요. 국민과의 소통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정책과 어떤 입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통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리고 유연하고 친화력 있는, 그리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그런다면 당의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보겠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진영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 어디 진영에 들어가고 또 이념에 치우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사구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 출신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당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노림수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 그렇죠. 예. 18개를 우리가 7개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안 받겠다. 부의장도 안 받겠다. 그리고 표결도 참여 안 하겠다는 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런 노림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부동산 3법은 처리했지만 부담을 갖게 자꾸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처리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를 이제 오만하게 보이고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176석의 의석을 국민들이 주신 그 민심의 뜻은 결국 일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야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이제 이런 식의 정치가 20대 정치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야당에 끌려다니지 마라. 발목 잡히지 말고 일하라. 하는 것이 난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지만 야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그리고 참여 안 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일로서 평가를 받는 게 맞다. 성과로 결과로 적어도 모든 법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이익이 된다는 개혁 입법 특히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혁신성장법이나 미래 먹거리법이나
민생법이나 그러니까 뭐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이런 거 등등등은 그거는 적어도 나는 올해 내에 개혁 입법은 처리해야만이 우리가 국민이 176석에 준 그 뜻에 응답하는 거지. 또 야당 눈치 보고 아이고 이제 또 우리가 더 법 처리하면은 또 국민들이 독주한다고 그럴까봐 겁이 나고 눈치 보느냐고 처리 못하면 그거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고요. 저는 올해 내에 개혁 입법과 관련된 민생 입법, 국민 이익과 국민이 원하는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욕 먹더라도 그거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회라는 게 우리 공수처법도 결국에는 야당 추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의 안 하면 공수처법이 연착륙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면이 있는 거는 결국 국회라는 거는 국회법에 따라 한다고 해도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공수처법은 다시 지금 다수결 표결하는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거를 가동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얘기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난리를 친 거죠. 지금 뭐 우리 당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총선 이후에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좀 민심도 그렇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될 거죠. 더 낮게, 더 귀를 크게 열고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민심을 우리가 수용하는 거를 국민의 눈높이와는 안 맞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을 보강하는, 시스템으로 보강하는 이런 어떤 새 지도부의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면, 정책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서부터 시작해서 개혁까지 하는 데 있어서 거칠게 하면 그게 본질과 상관없이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개혁과 특히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거칠지 않게 하여튼 우리가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소통 문제가 있고 안정감을 주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전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좀 경제 문제,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하는 게 지금 제일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는 게 문제일 거고요. 뭐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을 안 하면 더 큰 불안, 더 곤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그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부동산법이 연착륙 하려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책임은 우리가 나중에 그 결과에 책임은 지더라도 그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그 정책에 자리 잡을 수가 없죠. 우리 임대차 3법이 오늘 처리했지만 그 전에 상가 임대차법 처리했을 때도 처음에는 일종의 부작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서는 그게 이제 정책이 먹혀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하고 언론서부터 포함해서 신뢰하고 줄 때 그 정책이 아마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게 다수결의 폭력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민심이 결국에는 일하라는 거고 그 대안 없이 반대하는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일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계속 그 반대하고 참여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럼 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욕 먹더라도 일로 성과를 평가받아야 되냐? 그럼 국회법에 따라 그럼 다수결로 다 처리하자는 얘기냐? 무조건 다수에 의한 다수결의 폭력 그것도 문제가 있다. 소수에 지금 이렇게 보이콧 해갖고 토론에 참여하고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소수의 물리적 폭력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을 우리가 다수결로 다 처리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국회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건 다수에 의한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토론 없이 다수결로 다 한다면은 그건 민주주의냐 그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뭐 거두절미해서 그거 쫙 잘라갖고 다수결의 폭력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 당이 밀어붙이는 거가 잘못된 거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그냥 몰아가니까 제 얘기의 본질은 그건 아니었고 국회가 정상화 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 다수결의 토론을 하고 국민의 다수결의 표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 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다수결 폭력을 지적했다라고 해서 또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언론이 우리 말이 거두절미하면 뭐 무슨 말 반대로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뭐 결과는 하여튼 좀 명분 있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맞고요. 미봉책으로 하면 그건 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면 민심이 어떤지 정확하게 뭐 우리가 그 결과를 봐야 될 거고요. 또 당원들의 의사는 어떤 건지 두 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그 절차를 거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그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뭐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된다 그렇다면은 당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청와대나 정부가 개혁을 주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이 좀 뭐라 그럴까요? 끌려다녔다고 그럴까요? 당이 좀 앞서질 않고 뒤에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대선을 치르고 보선을 전국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당이 이제는 전국을 좀 앞장서서 좀 주도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만 일이 있으면 청와대만 보는 그런 당이라면 그거는 건강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청와대만 볼 게 아니고 욕을 먹어도 당이 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주도하고 그리고 당의 생각이라는 결국 민심을 눈높이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우리 정책에 입법에 반영해서 그걸 앞장서서 하는 거를 이제는 당이 보여줘야만이 뭐 보궐선거를 한다면 보궐선거도 이길 수 있을 거고 대선에 우리가 한번 가능성이 더 높게 한번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뭐 누구는 뭐 남자 후보는 안 된다, 뭐 여자 후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남자 후보는 우리가 이제 미투 사건이 이렇게 나니까 남자 후보가 더 국민들한테 호감을 주겠냐, 뭐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또 여성 후보도 뭐 해봐야 능력이 없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성은 되고 남성은 안 된다. 그런 셈법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 사람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후보를 만약에 낸다 그런다면 지금은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 폭등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까지 문제까지도 가고 국토 균형 발전, 자치분권 문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제는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이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하나지만 이제는 불가피한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국책 과제로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그래서 만약에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행정 수도가 옮겨가고 단계되고 되건 어떻게든 간에 뭐 분원이 세종시에 생기든 어떻게든 간에 이게 간다 그런다면 이제는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부동산 폭등 문제 생기면서 사실 숨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 사람들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수도도 좀 특화된 도시로 막 이제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숨 쉬고 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다 그런다면 지금 여기가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던 경제적인 서울이 되던 이렇게 좀 경제 수도로 돼야 경제 수도죠. 경제 수도가 되도록 하는 이렇게 특화된 서울을 만드는 거가 이제는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죠. 이게 우리가 네 번의 큰 선거를 4번이나 이겼고 그러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쉬운 선거는 아니겠죠. 더군다나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보궐시장 선거가 결국엔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출마 우리가 후보를 낼 건지 안 낼 것부터 해서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반영해서 하여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 뭐 아까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그런 평가 뭐 연장선상이 되겠죠. 그것도 지금 문제는 뭐 우리한테는 국난 극복하는 게 제일 일의 과제일 거고요. 그래서 경제 복원이겠죠.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이죠. 뭐 경제가 평화인 것처럼 그 경제와 평화, 남북 관계가 별개일 수가 없고 남북 관계가 결국 경제랑 다 맞물려 있는 거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 관계가 같이 풀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자원 있는 나라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유라시아로 결국엔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로 가는 것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남북 이제 저 남북 관계도 푸는 같이 걸려 있는 문제여서 그런 면제에 있어서는 하여튼 경제 문제와 남북 관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대안을 갖고 있는 분이 결국에는 우리 대선 후보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보건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사람, 남북 관계 본인이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참 그 어려운 주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풀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의 햇빛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핵을 지금 이고 살면서도 두려움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것도 사실은 발전한 거지만 지금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좀 더 잘 살 수 있는 한반도 남북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진일보에서 우리 국가도 G5 5만 불 시대가 되려면 북한도 지금 저렇게 폐쇄 국가로 해서 지금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의 국가를 벗어나려고 그런다면 지금 남북 관계를 푸는 것 외에는 그게 바로 이제 평화, 밥을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를 지금 우리가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류 협력해서 우리가 사람이 오가고 경제 교류할 수 있는 경협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하는 거는 뭐 경제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이낙연 지금 그 후보가 지금 대표로 나온 것 갖고도 또 아니 대선 후보가 왜 그렇죠. 대표로 나오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이낙연 후보만 나온 것도 아니고 김부겸 후보도 나온 거고요. 뭐 그렇게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나온 이유는 일단은 대선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지 대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민심이나 당원들의 뜻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당면가지는 제1과제건 제2건 제3이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라는 거고 경제 회복을 하라는 거니까 그러려면 뭐 대선 후보를 하더라도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7달이라 하더라도 나와서 대표를 하는 거는 뭐 맞다고 보는 거고요. 뭐 이낙연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67%에서 50 몇 %까지 전당대 대표로서 지도를 받는 이유는 뭐 지금 기본적으로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위기 극복 리더십을 말로만이 아니라 총리 시절에 산불이면 산불, 뭐 지진이면 지진, 메르스면 메르스, 네? 그리고 대지열병 때 안정감 있게 그거를 극복해낸 리더십을 결과를 보여준 것이 결국에는 위기 관리, 위기 극복 리더십 보여준 것이 지금 대표로서 지지도를 그렇게 높은 지지도를 받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도 결국에는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신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서도 일정 부분의 지도를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도 우리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가단성 있게 할 일을 하는 그런 리더십 추진력을 보여준 게 국민한테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제일 중요한 우리 대표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은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극복 리더십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성과로,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우리 최고위원회 덕목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현장 기자를 21년 예. 했기 때문에 카메라 출동, 시사매가 2580 예. 그래서 현장 기자를 21년 했던 경험이 그런 위기 관리, 위기 극복하는 그런 그 리더십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예. 그런 위기 극복의 예. 이슈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민주당이 돼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소통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일 텐데요. 그런 거가 우리 직업적으로 난 21년 기자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의 지도부로서 중요한 역할, 중심 잡는 역할을 대표를 보좌해서 소통의 다리가 돼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요, 당이라는 거는 무리당이기 때문에 원팀으로 한 목소리로 가야 되죠. 근데 치열한 토론이 없었다는 게 내부에 토론이 적었다는 게 문제죠. 적어도 뭐 당이라는 게 당정청이라는 게 그게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 행동으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내놓으니까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한 정부인데 그건 엇박자가 나면은 그 정책을 국민들이 보기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서울시랑의 소통이 분명히 부족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토론하는 치열한 토론의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죠. 심지어는 의원들도 일부 또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보안 상황이 있긴 하지만 보안 상황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의견이 전달되고 의견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팀 한 네. 목소리 필요한데 네. 그렇게 가야 되지만 치열한 토론이 이제 전제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저게 있는 거죠. 야당을 하면서 당이 분열해 갖고 6개월도 못 가는 이런 지도부를 계속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상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이 된다면 우리당 실세, 그렇죠. 11조. 여당이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반성도 있었고 또 여당이 되면은 또 그렇게 당내 그렇게 불협화음이 많아서는 또 안 되고 이런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하여튼 당내 토론이 극히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의원총회에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만장일치하면 결론을 안 내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장일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더 위험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런다면 우리 당이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개혁 과제를 지금 다 처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이나 논의 과정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게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야당으로서는 그 변화하려고 하는 거는 뭐 좀 왜냐면 야당이 건강하게 이게 가야만이 또 여당도 긴장하고 또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할 거라면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지금 선거 백세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분명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좀 난 인정하는 게 그거는 공당으로서의 난 도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지금 야당이 패배했고 우리는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고 예뻐서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닌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기가 패배한 건 분명히 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하는데 토론에 참여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영남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자기네 영남 패권 다 당선되고 자기네 의석 뺏기기 싫어서 영남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결국에는 가짜 정당까지 만들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국민이 보기엔 양비론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도 위장정당, 가짜 정당 우리도 만들었어. 우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럼 칼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몸으로 갖다 들이대냐 몽둥이를 들어야지 이런 심정으로 면책 사유가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도 위장정당 만든 거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걔네가 주도적으로 위장정당 만들고 민심에 따른 선거법 개정을 하려는데 참여도 안 하고 영남 패권 그걸 유지하려고 버틸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21대 패배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대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도 패배에 대해서도 저는 확실히 정신 차린다는 차원에서 반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야당이. 예. 선거백서에서는 예.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들 예. 잘 이렇게 이 여론을 들어서 지적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놨던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우리 촛불 정권 시작할 때 초심에서 좀 느슨해졌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대호각성을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에 우리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명명했는데 과연 그 촛불 정신, 촛불의 가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나? 이게 좀 느슨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고위공직자들이 지금 다주택자가 있고 뭐 팔라고 그랬는데도 뭐 하고 그래갖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외쳤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예? 일부 뭐 한두 명 하는 건 모르지만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게 서너 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우리가 모토로 하는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존재가 부정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지금 다잡고 새롭게 우리가 그 촛불 정신에 의해 출발한 그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지지율 떨어진 게 어떤 의미에서 지지율 떨어진 게 우리 국민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경고를 딱 보여준 거죠. 예? 정신 차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찰이라. 네.